우리는 많은 애니메이션에서 이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인공이 빵을 입에 물고 달리는 것은 이제 대부분 일본 애니메이션에서 빠지지 않는 클리셰 중 하나지요. 만약 빵이 없었다면 이러한 클리셰는 지금쯤 어떤 형태로 남아있을까요? 밥이 주식인 아시아의 특성상 아마 빵 대신 오니기리를 물고 달렸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일본 애니메이션만의 독특한 클리셰를 만든 음식, 오늘의 요리는 바로 빵입니다. (30대) 일용직 목수이자 나사렛 출신의 유대인, 그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그는 특히 빵과 관련된 수많은 일화를 남긴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빵 5개와 생선 2마리로 병들고 굶주린 5,000명의 무리를 먹여 살린 사건, 이른바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중 하나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행한 기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 전하려고 했던 메시지입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만찬이 있던 날을 파스카, 즉 유월절 밤으로 봅니다. 최후의 만찬에는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는데 바로 양 요리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양을 신의 제물로 바치는 풍습이 있었는데 만찬 자리에 양고기가 올라오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 스스로 제물이 되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예감한 마지막 만찬, 그는 여기서도 유언에서조차 빵을 언급합니다. This is my body. 그러나 빵에 담긴 예수의 메시지를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로마 시대, 당시 로마는 귀족 간의 잦은 내정과 분열, 사회 지도층의 부정부패로 큰 혼란에 빠져 있었고 민중들의 불만은 날로 높아져 가고 있었죠. 강한 통치력이 필요한 황제에겐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묘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바로 검투사 경기입니다. 황제는 이 흥미진진한 볼거리를 위해 막대한 재정을 쏟아부었고 이로써 황제는 막강한 통치력을 과시할 수 있었죠. 검투사 경기의 분위기가 최고조에 이르면 황제는 미리 준비한 선물을 공개했습니다. 바로 빵이었죠. 공짜로 나눠주는 빵은 로마 황제가 민중의 환심을 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들은 빵의 정신적 가치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의 제자 유다마저 등을 돌리고 말았죠. 죽음으로 대신한 예수의 메시지는 희생과 나눔이었습니다. 그리스도교 문명은 빵이라는 상징을 통해 무신론적인 인간을 그리스도인으로, 동물적인 인간을 영적인 인간으로, 야만적인 인간을 신앙인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즉 그리스도교 문명은 빵이 지니고 있던 가치에 영적인 가치를 더해준 것이죠. 그럼 여기서 다시 예수가 마지막 만찬에서 먹은 빵을 중점으로 돌아가 봅시다. 최후의 만찬을 가진 날인 유월절은 수천 년 전 유대인들이 이집트 노예에서 해방된 것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그들은 탈출해야 했기 때문에 빵이 부풀을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죠. 그래서 납작하고 부풀지 않은 빵을 만든 것입니다. 예수가 만찬에서 나누는 빵은 바로 납작한 빵, 마짜입니다. 그렇다면 이집트 시대에는 어떠한 빵을 먹은 걸까요? 먼저 빵의 역사를 살펴본다면 주 원료가 되는 소맥의 발생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야생의 밀을 재배하게 된 것은 이란 서부로부터 이라크 동북부에 걸친 산악지대 사람들에 의해서입니다. 바로 메소포타미아인들이죠. 이들에 의해서 밀을 원료로 하는 빵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빵을 주식으로 먹는 시대, 바로 문명의 서막이 열린 것입니다. 지금도 서아시아를 중심으로 인도, 북아프리카에 이르는 넓은 지역에서 전세계 18억 명이 플랫브레드, 납작한 빵을 먹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난이라고 부르지만 난은 이스트가 들어간 발효빵에 속합니다. 이스트를 넣지 않은 플랫브레드의 종류는 만드는 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립니다. 이라는 반죽을 얇게 펴서 뜨거운 판 위에 올려 굽는 라바시라는 빵을 먹습니다. 또는 오븐 안에 작은 돌들을 올려두고 그 위에 굽는 산가크라는 빵도 있습니다. 파키스탄의 경우 돌에 간 통밀가루로 만들어서 화덕에서 얇게 펴서 구워낸 로티라는 빵을 먹습니다. 인도에서는 위로 솟아오른 둥그런 형태의 철판에 구워낸 자파티를 먹습니다. 남인도에서는 넓은 철판에 구워낸 파루타라는 빵을 먹고요. 이렇게 발효되지 않은 빵인 플랫브레드는
문명의 중심지가 이집트로 옮겨가면서 놀라운 진화를 하게 됩니다. 그 놀라운 진화는 발효로 부풀린 빵을 먹었다는 거죠. 반죽이 부푼다는 것은 빵의 맛과 영양이 한 단계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발효의 원리가 밝혀진 것은 불과 160여 년 전이죠. 그러면 6,000년 전 이집트인들은 어떻게 발효빵을 만들었을까요? 가장 가능성 있는 주장은 우연한 발견입니다. 공기 중에 떠돌던 미생물이 빵 반죽에 유입이 돼서 스스로 성장을 하면 발효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가 빵을 부풀게 한 거죠. 고대 이집트인들은 반죽을 담을 수 있는 빵틀도 만듭니다. 이 빵틀이 바로 고대 이집트의 빵틀인 베자입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빵의 종류가 매우 다양했으며 고대 그리스인들이 빵 먹는 사람이라 부를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이집트의 빵은 그리스로 전해졌으며 이후 로마로 전해지게 되고 중세 로마 시대에서 중세기에 이르면서 문화, 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판매를 시초로 하는 전문적인 제빵 산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중세시대에 들어서면서 제빵의 상업성이 퇴조를 보이며 서서히 가정에서 빵을 구워 먹게 되었고 제빵 기술이 답보 상태, 즉 발전이 없는 상태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 시절의 빵은 대부분 크기가 거대하고 여러 명이 나눠 먹는 형태를 가지고 있죠. 불과 100년 전만 하더라도 큰 빵을 여러 명이서 나눠 먹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쌀을 주식으로 먹던 극동아시아는 어떻게 빵을 받아들이게 된 걸까요? 동양에서 서양의 빵을 최초로 받아들인 일본인들에겐 독특한 개성의 빵이 있습니다. 바로 카스도스입니다. 일본을 대표하는 빵 카스테라와 매우 비슷한 카스도스는 아즈치 모모야마 시대 포르투갈 선교사들에 의해서 전해진 과자로서 카스테라를 꿀과 달걀 노른자에 담궈 설탕으로 마무리한 과자인데 일왕에게 진술일 정도로 서민은 꿈도 못 꾸는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이렇게 귀한 음식이었던 일본의 빵은 조선 통신사 시절 이것을 맛본 조선인들이 만들어 보기 위해서 수많은 시도를 했지만 조선에서는 미리 귀한 식재료였기 때문에 보편적인 음식이 되지 못했습니다. 1890년 손탁 호텔이 건립되어서 차와 양식을 선보였는데 여기에서 제공되었던 빵과 과자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소개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빵은 면포라고 불렀고 카스테라는 눈처럼 희다하여 설고라고 불렀다고 전해집니다. 이후 일제강점기와 태평양 전쟁 등으로 인해 일본인들이 대거 징용되며 인력이 부족해지자 이것을 말미암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과와 제빵 기술을 전수받을 수 있었는데 해방 직후 미국의 원조물자에 힘입어 고려당, 뉴욕 제과, 태극당, 그리고 오늘날 크라운 제과의 전신인 영일당 등 여러가지의 제과점이 생겨나면서 한국의 빵 시대를 열게 됩니다. 이것은 한국 요식업의 스타트를 알리는 중요한 과정이기도 하죠. 다만 동양과 서양의 빵의 가장 큰 차이점은 주식이냐 간식이냐라는 분류로 볼 수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담백하면서 다른 잼이나 버터를 가미해서 식사로 먹는 빵이지만 동양에서는 주로 달콤하면서 간식으로 먹을 수 있는 빵이 만들어지죠. 오늘은 식빵 물고 달리기라는 클리스에서 시작해본 빵의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